나가야 목욕 가자. 만약에 시어머니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떤 며느리는요, 이 말이 옆집 사는 전혀 모르는 아저씨가 아줌마 목욕 가자 하는 것처럼 소름 끼친대요. 와,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또 관계 전문가들의 그 깊이 있는 통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글이랑 영상들을 가지고 한국 사회의 정말 오래된 숙제죠. 이 고부 관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이 관계 정말 꼭 잘 지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뭐랄까 애초에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 걸까요? 네,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료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 관계의 그 본질, 이걸 파고들더라고요. 과연 노력하면 진짜 딸 같은 며느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부터가 어쩌면 환상일 수도 있는 건지.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그 갈등의 근본 원인부터 좀 현실적인 해법까지 내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남편 역할 중요하죠. 그리고 시대 변화, 이런 것도 같이요. 네. 자료를 쭉 보니까요. 가장 좀 충격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진단이랄까? 그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본질적으로 남이라는 거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였고 그 남편, 아들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어지면 길 가다 봐도 모를 사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를 찾더라고요. 며느리는 사실 남편을 보고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키운 아들을 다른 여자와 이제 공유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 같은 거,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아들에 대한 애착이랑 서운함이 막 뒤섞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작부터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남으로 여기는데 다른 한쪽은 내 아들의 되게 중요한 일부, 뭐 가족으로 여기고 이 간극, 여기서부터 모든 갈등이 시작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요즘 사회 변화가 이 거리를 더 벌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예전에는 부부를 거의 뭐 한 몸처럼 봤잖아요. 이혼도 어렵고. 근데 네. 지금은 부부도 각자 독립된 개인이고 언제든 헤어질 수 있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법으로 묶인 부부 사이도 이런데 아무런 법적이나 혈연적 기반이 없는 고부관계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훨씬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아예 딸 같은 며느리는 불가능한 사회다 이렇게 단언까지 하더라고요.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첫걸음이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럼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뭐가 힘든지 한번 볼까요? 그 변호사분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는데 18년 동안 시어머니가 저 며느리 때문에 이혼하겠다 이런 상담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이런 경우는 여전히 많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몇 가지 공통적인 고충 유형이 딱 드러나요. 첫 번째는 역시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예요. 명절 순서 같은 거 꼭 시댁 먼저 가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여자한테만 집안일 부담을 막 지우거나 이런 것들이죠. 뭐 맞벌이든 아니든 여전히 며느리한테 더 많은 의무를 지우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그 설이 생각나네요. 30대 맞벌이 여성이 추석에 친정 먼저 가자고 했다가 너 진짜 이상하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시대가 변했는데 왜 나만 과거에 묶여 있어야 하나?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둘째는 비교와 평가예요. 이거 정말 힘들죠. 누구네 며느리는 살림 잘한다 하더라. 우리 큰 며느리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의 비교요. 이게 며느리 자존감을 계속 갉아먹고 결국 대화를 딱 막아버리죠. 서로 방식이 다른 건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게 관계를 망치는 진짜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혀요. 비교. 정말 힘들죠. 그리고 셋째는 사생활 침해와 간섭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 같아요. 예고 없이 불쑥 찾아오시는 거, 아니면 뭐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아들 속옷까지 직접 관리하시려는 그런 행동들, 이건 명백하게 선을 넘는 거잖아요. 경계 침범이죠. 네네. 음식이나 육아 방식, 살림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막 지적하고 잔소리하는 것도 며느리를 정말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네, 그 50대 여성분 사연 듣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시댁이 무슨 사랑방처럼 매일 사람들이 북적여서 집인데도 잠옷바람으로 편하게 있지를 못해서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셨다고. 아니, 집이라는 공간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는 곳인데 그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정말 힘들죠. 아까 그 아가야 목욕가자는 말이 소름 끼친다는 반응도 결국엔 이런 맥락 같아요. 내 사적인 영역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그 불쾌감. 맞아요.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건 불공정한 대우일 수 있어요. 다른 형제 며느리나 혹은 자기 딸하고는 명백하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럴 때 며느리는 정말 깊은 배신감, 억울함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 선택적 가부장제 사례 정말 공감됐어요. 큰아들네는 여행 간다고 명절 준비 돕는데 둘째 며느리인 나는 혼자 다 하고 근데 또 시누이는 명절 내내 와서 놀다 가고 심지어 친정에도 못 가게 붙잡고 이런 상황이면 진짜 나는 이 집 딸이 아니라 그냥 외부 노동력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정신과 의사 친구분 사례였죠.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의무만 있는 관계. 딱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 입장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단순히 뭐 며느리를 괴롭히려고만 그러시는 건 아닐 테니까요. 자료들을 보면 시어머니 행동 뒤에는 아들에 대한 그 애착이라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뭐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는 그런 믿음 이런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아들이라면 제일 잘 아는데 혹은 아직 서툰 며느리한테 내가 좀 도움을 줘야지 이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면 선물도 사주고 반찬도 해주는데 도대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딱 대표적인 예시죠. 아, 네. 근데 그 좋은 의도가 상대방,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는 부담이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걸 잘 모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세대 간의 어떤 소통 방식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빼앗겼다는 상실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한 정신과 의사는 이게 뭐 병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다고까지 지적해요. 그렇군요. 네, 이 감정이 때로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나 좀 과도한 기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은근한 압력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낯가리는 아기처럼 느낀다는 비유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네.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조심스럽고 불편한 건데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막 다가오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좀 두려울 수도 있다. 이런 심리 분석이었죠. 와, 이렇게 양쪽 입장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 실마리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놀랍도록 한 목소리를 내더라는 거예요. 바로 남편, 즉 아들의 역할입니다. 네, 모든 전문가가 정말 이구동성으로 남편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 관계 자체가 남편 때문에 생긴 거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도 결국 남편이 쥐고 있다는 거죠. 남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방패막이 역할입니다. 네, 어머니가 부부의 그 독립적인 영역 있잖아요. 사생활이라든지 의사결정, 이런 걸 침범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딱 막아줘야 한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뭐 구시대적인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역할,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연락이 너무 잦아서 며느리가 힘들어한다. 그러면 남편이 어머니와의 주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조언도 있었어요. 그게 관계의 본질에 더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어머니 안심시키기예요. 아내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머니와의 관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아, 내가 아들을 잃은 게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안심시키기. 네, 결혼 후에도 아들이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믿음, 이걸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며느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정말 오직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시댁에 뭐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를 좀 봐달라거나 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직접 부탁하기보다는 남편이 자기 부모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나중에 며느리한테 뭐 생색을 내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그런 빌미, 그런 것도 줄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조언이었어요. 네, 그렇죠. 아들을 위해서 돕는다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물론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양쪽의 불만을 다 들어야 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괴롭죠. 한 정신과 의사는 이 상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노이로제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양쪽에서 막 잡아당기는 밧줄 가운데 선 기분이겠죠. 네. 하지만 흥미로운 건 아내나 어머니가 남편한테 서로에 대한 불만을 막 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전문가들이 꼭 나쁘게만 보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네. 시어머니는 아들한테 며느리 흉을 볼 수 있고 며느리는 남편한테 시어머니 흉을 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인 것 같아요. 남편한테 내 편 들어줘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아내도 어머니도 둘 다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은 어느 한쪽 편을 딱 들기보다는 나한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주고 좀 흘려듣는 지혜. 이게 필요하다는 조언이에요. 억지로 막 공감하거나 해결사를 자처할 필요도 없고요. 왜 내 편 안 들어줘? 이렇게 서운해하는 순간 상황은 더 꼬일 수 있다는 거죠. 흘려듣는 지혜. 어렵지만 중요하겠네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분석은요. 요즘은 고부관계의 그 힘의 균형, 이게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는 뭐 효사상 아래서 시어머니가 절대적인 우위를 가졌다면 지금은 상황에 따라 이게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오히려 며느리가 관계에 주도권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가 손주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데 그 육아의 주도권이 며느리한테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아, 그렇죠. 네, 아들을 만나고 싶어도 뭐 며느리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더 그럴 수 있고요. 즉, 각자의 어떤 필요나 욕구에 따라서 힘의 균형은 계속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막 요구하기는 좀 어려워진 시대다. 이런 분석이죠. 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은 결론은 뭐 이상적인 관계, 모녀 같은 관계 이런 걸 만들려고 너무 애쓰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딱 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이게 오히려 최선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도 많이 나왔죠. 불필요한 연락이나 불시 방문은 좀 자제하고 각자의 육아나 살림 방식은 그냥 존중해주고 다른 집하고 비교는 절대 안 하고 며느리한테만 가사 부담 지우지 않고 등등. 결국 핵심은 선을 지키는 것. 네, 서로를 그냥 독립된 타인으로 대하는 그 존중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다.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조언이죠. 자,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기대를 좀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남편, 아들을 빼면 기본적으로는 타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핵심이다. 이거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 즉 방패 역할과 어머니 안심시키기,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시작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오해했네. 이렇게 내 입장을 막 설명하기보다 그랬구나. 그렇게 느꼈구나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는 공감. 이게 필요하다는 조언이 찬 기억에 남아요. 아, 공감. 네. 비교는 절대 금물이고 서로 다른 걸 그냥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하고요. 감정이 너무 격해질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정신과 의사, 변호사, 관계 전문가들의 이런 다양한 분석과 조언들이 당신이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을 좀 돌아보고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단 고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어쩌면 모든 관계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자기 정체성을 단단히 세울 때, 그럴 때 서로에게 향하는 그 과도한 기대나 불필요한 집착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 그러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공으로서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